네, 언중유골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그럴까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이번 주에도 출근길 문답, 일명 도어 스태핑 관련된 얘기를 좀 준비를 그러니까 해봤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 왜 영어 쓰냐고. 바꾸잖아. 네. 출근길 출근길 얼마나 문답. 좋아. 얼마나 네. 좋아. 약식회견 출근길 문답 이렇게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답변 방식 스타일이 조금 스타일 아니고요. 답변 방식 답변 방식에 있어서 이제 변화가 있다라는 지적들은 그냥 써. 어렵네. 너무 어렵다 이거. 네. 네. 답변 방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언론 매체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존 방식에 비해서 일단은 회견 시간 자체가 굉장히 좀 줄어들었다. 네. 최단 시간으로는 34초부터 해가지고 뭐 최근에는 이제 길어봐야 한 1, 2분 정도로 좀 짧게 끝내는 경우가 많았고요. 뭐 이전에는 질문 개수도 상당히 좀 있어서 숫자가 좀 있어가지고 통상 뭐 4-5개 정도 그리고 뭐 많게 받을 때는 7, 8개의 질문을 받을 경우도 있었는데 예. 최근에는 2개 정도로 그리고 대통령이 또 의식적으로 오늘은 2개만 이렇게 좀 제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될 법한 소지의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라고 끊거나 혹은 뭐 굉장히 좀 원론적인 답변들 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죠. 이제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태도들이 기존의 거침없는 방식하고는 좀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으로는 뭐 당연히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준비 안 된 약식회견 이거를 좀 바꿔보려는 거 아니냐 메시지 관리를 좀 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반면에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소통을 하겠다라고 했었던 원래 목적하고 좀 동떨어지게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이제 출근 도장 찍는 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던 그 도어 스태핑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출국길 문답을 다른 경우와 좀 보고 배우기 그냥 해. 그냥 써. 네. 벤치마킹을 해본다면 대표적으로 좀 그 화제가 많이 됐었던 경우들을 좀 꼽아볼 수 있게 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전에 이제 일본 총리를 지냈던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소위 극장 정치의 대표 주자라고 해가지고 보여주기식 혹은 뭐 윤석열 대통령식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제 쇼를 한다 쪽으로 좀 유명한 정치인인데 아까르마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인상적이죠. 하얀 그 머리 염색 안 한 하얀 머리에다가 최근에는 또 탈핵 운동가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고이즈미 주니치로가 총리이던 시절에 이 일본 정치에 이 약식 기자회견을 사실상 정착시켰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일본식 표현으로 하면 이제 불화사가리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감이 안 좋다. 뭐라고요? 예. 불화사가리라고 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네, 불화사가리는 뭐냐면 어감만 얘기한 건데 왜 그래요? 기자들이 그 총리한테 이제 달라붙는다는 표현이더라고요. 달라붙는다, 붙잡고 늘어진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인데 뻗치기 뭐 이런 거네. 거기서 약간 좀 발전해서 따라가면서 이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뻗치기가 아니라 들러붙기. 그렇습니다. 들러붙기 좋다. 들러붙기로 가겠습니다. 자, 일본식 도어 스태핑이 이제 들러붙기인데, 이걸 이제 2001년에 집권한 이후에 고이즈미 주니치로 정치 스타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결과 함축이라고 언론에서 평가를 했었는데요. 그게 사실은 더 어려운 건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일본 그 정치 기자들이 이제 분석하기로는 가장 긴 답변 시간이 8초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정도예요? 굉장히 짧게 뭐 예를 들면 가장 좀 유명한 그 불화사가리의 그 멘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정치 개혁, 그러니까 일본 자민당 개혁을 주창할 때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자민당을 날려버리겠다. 굉장히 짧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게 좀 특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주로 그 썼던 보조 표현 중에 하나가 표정을 좀 풍성하게 사용을 해서 이 총리가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정에 드러낸다든지. 그래서 극장식 정치다 이렇게 표현했구나. 그렇습니다. 표정 연기를 한다. 혹은 몸짓을 보여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정치적 의미를 해석하게 한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다른 표현으로는 또 이제 한 문장 정치학이라고 해가지고 원 프레이즈
폴리틱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바꾼 스타일이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요 스타일이 아닌가 싶고요. 정반대 스타일은 이제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식의 도스태핑입니다. 현 총리 트리도.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예로 드는 거는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3월쯤부터 트리도 총리가 약식 기자회견을 할 때 이 총리 관저 앞에서 아예 그냥 테이블을 내놓고 짧은 그 연단을 내놓고 기자들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 길게 할 때는 3, 40분씩을 답변을 주고받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자료를 두툼하게 한 2, 30페이지 이상씩의 이제 준비를 해 와 가지고 기자들이 즉석 질문을 하면 코로나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길게 답변하는 방식을 취했고요. 예. 이게 2020년 3월부터 해서 110일 동안 지속되는 동안에 80여 차례 정도. 지금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자주 더 길게 하는 방식을 취했었다. 예. 그때 이제 트루도 총리가 얘기했던 거는 시민들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게 정치인의 숙명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정치 의미를 좀 풍성하게 담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더 강화된 방식의 약식회견. 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은 앞쪽에 고이즈미식의 짧은 문답을 조금 더 취해가는 방식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지지율 관리 차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뭐 나오고 있는데 뭐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딱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면 뭐 언론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지율 관리가 과연 도움이 됐느냐 이게 좀 며칠 됐잖아요. 그렇죠. 요걸 좀 평가를 해야 될 건데 마치 오늘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전국의 성인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 평가를 한 응답률이 30.4%, 거의 턱걸이네요. 부정 평가가 67.2%. 까딱했으면 30%가 무너질 뻔했다. 그러니까 20%대로 떨어질 수도 있었던.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물론 요 하나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별로 약발이 안 먹힌다. 그 지금 이제 뉴스토마토의 경우는 좀 떨어진 걸로 나왔는데 이번 주에 뭐 몇몇 조사에서는 또 뭐 하락세가 멈추거나 살짝 반등하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평가에 대해서는 뭐 다음 주까지 한번 보긴 해야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당장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근데 또 하나 그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게 장관과 수석들에게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국정을 설명하라. 그러니까 스타가 되라. 이렇게 주문한 바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죠. 스타 장관이 나와야 된다. 뭐 대통령이 안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와도 좋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기존의 대통령들도 원래 많이 취했던 방식이긴 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에는 이제 직접 미디어 노출하는 거를 좀 줄이고 국무회의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방식, 사진하고 같이 이제 공개하는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할 때 참모들 뒤에 숨는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이제 많이 했었던 얘기랑 좀 상충되는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이전 대통령들이 많이 쓰던 방식이 굉장히 곤란할 때 정치적으로 약간 불리할 때는 장관이 이제 앞에 서거나 혹은 총리가 이제 앞에 서거나 이렇게 식으로 하다가 뭔가 좀 성과가 나왔을 때는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는 이 방식 아니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소통을 강조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상의 공약에 대해서 일면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참모들이 나선다고 해서 그러면 대통령보다 나을 것이냐. 당장 엊그제 이제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의 엽관제 발언이 굉장히 좀 큰 논란을 낳았었고, 뭐 대통령실의 이제 강인선 대변인에 대해서도 여러 이제 부정적 평가나 혹은 비판적 평가들이 따라붙는 걸 봐서는 결국 참모들이 나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모들이 잘하느냐, 참모들의 실력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메시지라고 하는 게 그 목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목소리, 문장화된 목소리만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표정, 제스처
이런 거가 모두 다 그러니까 메시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자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아예 대답을 하지 않거나 답하지 않겠다고 하는 대답 자체도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해석이 따라붙잖아요. 대통령은 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거기서 다시 오히려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더 그냥 마구 부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말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안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건 뭐 너무 ABC에 해당이 되는 그 판단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스타일의 변화를 주는 거에 대해서 당장 언론에서 지지율 관리 들어간 거냐 이렇게 하면은 진정성이 아무래도 국민들한테 덜 가닿게 될 거고요. 그럼 효과는 기대했던 만큼 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대통령의 어떤 한 발언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고 잘 봐야 되는 게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데 있어요. 그 어떤 문제가 뭐예요? 인사 문제. 주로 인사 문제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메시지 관리를 잘하면 인사 문제가 사라지느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이 그거를 좀 약간 중화시키거나 상쇄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키운다. 이 점인 거지. 없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출근길 문답이라고 하는 게. 그 전에 논란이 됐을 때는 주로 그런 식으로 논란이 됐는데 이번 주에는 그래서 기자들이 인사 관련된 논란들, 뭐 예를 들면 이제 9급 행정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우모 씨 같은 경우를 질문했을 때 대통령 거기에 답변을 안 했는데 그 뒤에 그러면 참모들이 그거를 잘 매끄럽게 대응을 했느냐 하면 뭐 강인선 대변인이나 이런 경우들이 나와서 뭐 청년들한테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다가 오히려 이제 논란을 더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굳이 대통령이 답변을 피하는 게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점을 봐야 되는 거죠. 어차피 이제 출근길 문답이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저는 그거라고 보는데 어떤 그 국정에 마이너스가 되는 그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뭐 그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설명을 하건 아니면 뭐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을 통해서 내지 뭐 백 브리핑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든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여기서 이것이 얼마나 그 대통령한테 직격되는 것을 차단해 주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실무선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실무선의 책임인 것으로 하면서 대통령으로 불똥이 튀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대통령의 지지를 관리에 들어가는 이게 좀 약간 공학적이긴 하지만 필수인 그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출근길 문답이 갖고 있는 것은 이거를 아예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중간 참이 없는 거죠. 중간 방어벽을 없애버렸다라는 거죠. 중간 방어벽이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튀어서 불꽃이 스파크가 일면 그게 바로 대통령한테 직격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게 출근길 문답이 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로 가게 되는데 애초에 지금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청사 이전을 하면서 구조 자체를 바꿔버렸잖아요. 네. 대통령이 출근을 하면 거의 무조건 1층 로비를 지나게 돼 있고 기자들은 지금 이제 출근길 문답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걸 대통령실에서 세팅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1층 로비에서 뻗치기를 하면서 기다리게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반드시 대통령은 매일 아침 기자들과 만나게 된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과연 넘어설 방법이 있을까?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그래서 그러니까 그 출근길 문답 그러니까 잠정 중단한다고 했는데 다음 날 대통령이 또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기자들은 그 얘기 안 듣고 또 마이크 세팅하고.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걸 봐야 되니까 대통령의 말은 절제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정책을 하더라도 정책은 100% 찬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모든 정책은 찬반이 갈리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찬반이 어떻게 갈리는지 여론 지형을 파악하면서 정책 속도라든지 정책의 폭을 조정을 하는 게 정무 기능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는 가급적 부처를 앞세우고 가면서 이게 쭉 진행을 해 들어가는 거 보면서 여기서 애초에 계획하고 잡았던 것과 뭐가 어긋났을 때 마지막 조정자자 해결자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은 절제돼야 된다는 점이 그 점에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먼저 말해버리면 조절하고 해결할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퇴로를 닫아버리는 거잖아요. 이건 옥쇄거든요. 네. 그게 뭔 도움이 되냐라는 거죠. 그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당장 이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일화가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야심차게 그 노동 시간이나 노동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전날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 뜻을 받들어서 한 건데. 네, 대통령 뜻을 받들어서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대통령 질문을 받고 나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 해버리니까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했죠. 네, 당장 뒤집어지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려면 충분한 숙성 기간을 가지면서 문제 제기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조율해 나갈지에 시간이 좀 필요할 때가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대통령은 당장 기자들 앞에 서야 되고 기자들은 어제 논란이 됐던 문제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거 좀 약간 극단적인 예지만 어떤 그 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통령 결재까지 득하고 했는데 네. 여론이 너무 안 좋아.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이른바 경질 형식을 비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사실은 대통령 본인이 그 오케이 해놓고 그렇죠. 그죠. 네. 근데 그러니까 해당 그 부처 장관한테 그러니까 책임을 져서 경질하는 이전 정권에서 그런 거 종종 있었잖아요. 있었죠. 왜냐하면 세상 다 알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대통령이 그래서 그 비판을 받아들인 부분을 오히려 그러니까 더 중시하는 이런 게 있는 건데 퇴로를 막아버리면 선택지를 스스로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출근길 문답에서 오히려 불을 지르는 태도를 보여버리면 그게 더 꽃배기로 늘어나 버리니까 마이너스인 거죠, 그거는. 오늘 아이템을 준비를 하긴 했지만 아이템을 진행을 할수록 대통령실 참모들이 정말 머리가 아프겠구나.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 있다 싶은 생각만 더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대통령한테 아니되옵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니되옵니다라고 했는데 싫어 이래버리면 그 다음에 답이 없는 거죠, 그게. 넘어가죠.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조선일보 관련된 얘기를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난 15일에 서울경찰청에서 조선일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는 이제 속보가 나와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랬다면서요. 이거는 이제 뭐 지난 해에 저희가 또 언론 유고를 통해서 이제 전달해드리기도 했었던 문제 그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 매체들과 ABC 협회 사이에 부스 부풀리기 논란. 그걸 이제 지난해 이제 한 시민단체가 조선일보를 이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추가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사실은 지난해 11월에 이미 이제 조선일보의 각 그 신문 지국들을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부스 관련된 것들을 다 자료를 이제 입수를 했다. 그래서 신문 지국 간에 이제 뭐 폐지 업체들하고 어떤 거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미 이제 확인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ABC 협회가 그 표본이 되는 신문 지국들의 검사를 하러 나갈 때 실제로 부스가 얼마나 발행이 되고 있는지를 검사를 하러 나갈 때 신문사 본사에서 표본이 되는 지국에 애초에 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합의된 부스를 미리 얘기한다. 이런 식의 정황도 이제 확인을 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그 언중유고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됐었던 실무선의 이야기들이 대부분 경찰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다만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왜 하필 이 시기냐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한참 늦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월에 이미 신문 지국을 압수수색을 할 때 사실은 본사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뭐 조금 시간차를 두더라도 곧바로 붙여서 들어가야 다른 자료를 뭐 폐기하거나 이런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데 8개월 지나서 들어가면 이미 늦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늦춰서 들어갈 거라면 왜 지금 이 시점이냐. 이거에 대한 의문 제기도 좀 있는 거. 그럼 왜래요? 커뮤니티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로는 조선일보를 압수수색하는 타이밍이 하필이면 최근에 보수 언론 매체들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쓴소리, 이 논설이나 이제 칼럼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랑 좀 맞물려 있지 않느냐.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네. 아니 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른바 조중동에서 네. 그 조선과 그 중앙 동아가 약간 톤이 좀 약간 달랐잖아요. 동아일보가 이제 논조가 가장 세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제일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그런데 조선일보 본사를 압수수색 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 가설에 따르면 조선일보가 제일 뭔가 선봉에 섰었어야 된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건데. 뭐 제 얘기는 아니고 커뮤니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추측들이 나올 만큼 지금 어떤 시기적인 문제나 뭐 이 대상 압수수색 대상의 문제나 이런 게 좀 예민하게 보이기는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드렸던 이 사실들이 만약에 확인이 되게 되면 기존에 제기됐던 의문들이 사실이라는 게 확정이 돼 버리거든요. 조선일보하고 ABC 협회 사이에 정부 광고 집행을 하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를 속이려는 어떤 시도가 있었다. 이런 가설은 성립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쭉 수사를 벌여왔고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그러니까 도달을 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뭔가 이제 그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마지막 확인 차원으로 그러니까 본사 압수수색했을 가능성. 뭐 그 가능성이 사실 가장 높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뭐 미디어 오늘이나 이런 미디어지 전문지에서 그 지금 취재를 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조선일보 출신의 고위 인사가 경찰 수사에 직접적으로 좀 협조하고 있다는 그 보도 내용도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갔었는지를 경찰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최종 단계에서 본사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라는 해석도 뭐 가능할 것 같아서 한참 그러니까 이건 뒷북도 보통 뒷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뒷북 압색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 말고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경찰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검찰로 이제 넘기는 마지막 작업의 일환으로 뭐 본사를 압수수색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환기되는 건 이런 얘기들입니다. ABC 협회는 지금 이제 본사 압수수색이 되고 나서 19일에 좀 급하게 이제 성명을 하나 냈는데 이전 정부의 문체부 조사 그리고 이제 고발 과정 자체가 좀 엉터리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새 정부가 기존에 발생했었던 전 정부의 문제들을 좀 원상 회복을 시켜야 된다 이런 논평을 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당연히 뭐 불법성이 드러난 ABC 협회가 전 정권 지우개에 이제 편승을 해가지고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일각에서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게 그 대상이 어디든지 간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사를 하고 네. 투명하게 결과를 좀 그러니까 공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특히나 그러니까 저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해 마지 않았던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업무 방해거든요. 이제 이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취임사에서부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단의 의지를 계속 밝혀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거는 그 차원에서 접근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문제다. 요 얘기는 좀 분명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었던 시장 질서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자면 이 중간에 지금 ABC 협회가 끼어 있는 것보다 왜냐하면 ABC 협회가 끼려면 이제 신문협회가 또 당사자로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예, 부스와 뭐 광고 단가를 이제 조정하는 데 있어서 그거보다는 시장 질서에 맞춰서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 협회 내지는 광고의 중간 집행자인 정부 광고 집행을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이제 집행자들 중심으로 구조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 이전에 이거는 뭐 기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좀 명백히 갈라서 그렇습니다.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자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이야기는 오늘 JB타임즈에서 잠시 목소리 출연을 하셨던 성대모사 어땠어요? 뭐 이상민 씨의 성대모사야 뭐 워낙에 훌륭하시니까요. 누군지 안 밝혔는데 본인 밝히면 되지. 밑에 하단에 이렇게 사진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랬나요? 저는 이제 유튜브로 이제 보면서 와가지고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홍준표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이제 타이틀을 붙여봤는데 멋있는데?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연합뉴스라는 국가기관통신사의 수입 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 제기가 돼버렸다. 홍준표 시장이? 네, 어떻게? 홍준표 시장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난 20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연합뉴스 통신 구독료를 대구시에서 1년에 1억 원 가까이 낸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이거를 컴퓨터로 찾아보는 사람이 없다. 오늘부터 이 구독료 납부를 취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왜요? 조금 이제 맥락을 좀 한번 좀 해설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네. 지금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컴퓨터로 찾아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만 보면 아니 컴퓨터로 찾아보는 사람이 왜 없어? 나도 연합뉴스는 컴퓨터로 보는데 잠깐만요. 네. 구독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걸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일반 그 구독자들처럼 뉴스 포털에 올라오거나 혹은 연합뉴스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그 구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매년 연합뉴스에서는 이제 정부 구독료라는 명목으로 한 300억 원 정도 정부 예산이 지금 문체부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정부가 연합뉴스에 주는 구독료가 300억이나 돼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구독료 중에 이제 대부분은 직접적인 그냥 지원금인 경우가 많고요. 280억 넘는 게 이제 그 직접 지원금인데 그 외에 정부 부처의 뉴스 사용료라고 해가지고 한 30억 원 정도 이제 집행되는 비용이 따로 있어요. 이제 이 뉴스 사용료가 바로 이 연합뉴스에 제공하는 구독료의 이제 개념입니다. 근데 이 구독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제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모바일 뉴스 리더기 이게 18억 원 정도 집행이 되고 그리고 단말기 뉴스 리더기 이게 9억 9천만 원 정도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연합뉴스를 볼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제공된다. 아, 그럼 쉽게 얘기를 하면 그 홈페이지나 포털을 통해서 하는 뉴스 서비스 말고 그렇죠. 별도의 창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냥 우리 직접 뭐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 스마트폰에서 보는 방식이 아니고 뉴스만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별도의 단말기를 연합뉴스에서 각 정부 부처로 제공을 한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대중 서비스로 제공하는 기사보다 더 양이 많거나 아니면 타이밍이 더 빠르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타이밍이 빠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합뉴스에서 제공하는 그 세트 구성 중에 전용 인터넷 회선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빠릅니다. 그럼 쉽게 하면 이제 똑같은 기사가 포털에 올라가는 시간보다 예를 들어서 30분 먼저 본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30분까지는 아니고 뭐 짧으면 몇십 초, 길면 몇 분 정도. 몇십 초? 그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니 왜냐면 뉴스 속보는 속보성이 중요하니까 정부 기관에만 뭐 30분 찍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 언론사라면 모르겠는데 네. 관이 그러니까 뭐냐면 몇 초 싸움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데요? 속보 경쟁을 하는 주체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말씀드렸던 인터넷 전용 회선 제공하는 게 하나가 있고 PC 본체 그리고 모니터, 프린터 해가지고 연합뉴스만 볼 수 있는 세트 구성을 해서 각 정부 부처에 한 대씩 놔준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걸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연합뉴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라고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상품 구성 중에 하나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도 붙어 있고. 아 프리미엄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합 인포맥스 대중 같은 서비스가 안 되는 별도 뉴스도 좀 있다. 돈을 주고 봐야 되는 것들도 이제 몇 가지 이제 제공되는 것들도 있고 인물 데이터베이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 중앙일보나 뭐 조선일보나 다른 신문 매체에서도 많이 하는 거지만 뭐 이제 주요 정부 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제공하는 차원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차별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는 거는. 뭐 누가 그거를 전용 PC까지 가가지고 일부러 찾아보냐. 대부분 자기 자리에서 그냥 두들겨서 찾아보지.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 낭비고 그래서 그냥 우리 대구시에서는 오늘부터 그냥 이거 구독료 안 내겠다. 그거 할 수 있는 판단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정치인의 그 행위에는 대부분 이제 뭔가 다른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또 다른 사연이 있어요? 라는 해석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건 제 해석은 아니고요. 미디어 오늘 같은 이제 다른 매체들에서 이제 해석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공교롭게도 홍준표 시장이 이런 지침을 발표하기 전날에 홍준표 시장과 관련된 기사가 연합뉴스에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기사인지가 중요하죠. 긍정적인 기사라면 이런 식의 해석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 부정적인 내용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 기사였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건데요? 구내식당, 그러니까 대구시청의 구내식당에 간부 전용석이 개설이 됐다. 지금 이제 보시는 사진처럼 저렇게 이제 칸막이를 딱 나가지고 다른 직원들과 간부들을 이제 구분하는 방식으로 별도 조치가 들어갔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제 의전이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적인 내용이 이제 하나 들어간 거고요. 아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출근길에 청사 앞에서 하는 1인 시위를 막는 과도한 의전이 집행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서 홍 시장이 지금 과잉 의전을 받고 있다는 비판 보도였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복 조치다. 그게 아니냐라는 지금 해석이 들어가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 보도에 대해서도 홍 시장이 당장 반박하는 기자회견했는데 못된 심보다라고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이게 구석진 자리에 가림막 하나 설치를 했는데 이걸 별궁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나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시청 청사 내에서 1인 시위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밖에서 해라. 이렇게 나는 지시를 한 건데 이 보도가 연합뉴스 보도가 좀 지나치다. 못된 심보로 만들어진 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바로 이런 그 구독 취소 조치가 들어가니까 혹시 불쾌해가지고 뭐 상황이 이해가 되네요. 이럴 때 스탠스를 어떻게 잡으면 되는 줄 알아요? 어떻게 잡으면? 그냥 강 건너 불궁에 가면 돼요. 저희가요? 발 걸치려고 하지 마. 네네네네. 저는 사실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뭔가 계기가 적절한지 여부랑은 상관없이 문제의식은 적절할 때, 이거는 긍정평가를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 뭐냐면, 누가 옳다 그러더라 한 큐로 정리가 안 될 때는 네네. 그냥 관조해라.
이런 일이 있었다. 누가 이기나. 네. 근데 어쨌든 이 보도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모르셨을 연합뉴스의 바로 제가 왜 그 말씀드리면 네. 조금 전에 약간 반 농담 반 진담인데 바로 그 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구시대 유물이 비슷한 거잖아요. 과거에 맞습니다. 관급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이 신문이 시장에서 대중들과 소통을 하면서 대중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건데 관에 공급을 하고 고정 어떤 그 보장된 금액을 받고 이러는 것들은 구시대의 유물 아니에요? 맞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 사실 제가 이제 연합뉴스 단말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었던 게 이것도 뭐냐면 그러니까 과거 관급지의 어떤 뭐 네. 변형된 형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거의 그냥 정부기관에서는 선택지가 없이 봐야 되는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요 일간지가 매일 아침 정부 각 기관 청사로 배달되는 거, 각 그 부처별로 쭉쭉쭉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누가 보는지 모르겠는 종이 신문들이 매일 아침 부서에 뭐 공용 테이블 위에 한 10여 가지가 이렇게 쭉 비치가 되는 것들. 그리고 그대로 재활용으로 이제 직행하는 요것도 결국 이제 관급지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뭐 주요 일간지들을 열심히 이제 받아서 챙겨 보는 부처 공무원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것도 결국 일종의 부스 부풀리기로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연합뉴스 단말기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뉴스는 그 흔히 이야기하면 뉴스 도매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각 언론사가 뭐 취재 인력도 제한이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통신사라고 하는 게 이제 과거부터 뉴스 도매상으로 언론사에게 뉴스를 공급해주는 업체거든요. 그렇죠. 그럼 언론사를 상대로 해야지 관을 상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단말기 설치하고 이래서 이제 돈을 받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거꾸로 관의 입장에서 프리미엄 서비스, 뉴스 서비스가 뭐가 그렇게 꼭 중요할까요? 왜 그러냐면 관은 뉴스를 그 소비하는 곳일 수도 있겠지만 뉴스를 공급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을 그러니까 위임받아서 한 다음에 그거를 보고하는 차원에서 그 내용을 공개를 하고 그것이 뉴스화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물론 관이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반응이라든지 다른 여러 정보를 참조를 해야 되는 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그것은 어떤 여론시장이라는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여론시장과는 별개의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를 봐가지고 뭐가 정책이 조율이 되거나 정책이 수립이 되거나 그런 성질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관의 입장에서 굳이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를 국민의 혈세를 지급하면서 또 받아볼 이유는 또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런 별도의 어떤 뉴스 서비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고 타당한 것이냐라는 문제 의식을 갖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정말로 보복 조치라면 뭐 그 자체에 대해서 정당성을 또 옹호할 이유는 또 없는 거잖아요. 네. 이것이 이런 어떤 그 필요성에 대한 어떤 냉철한 인식에 기초해서 필요하고 혈세 낭비인 것 같으니까 끊어라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이런 기사를 써? 이래서 그러면 보복 조치 강구 수단이라면 그것도 또 옹호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어떡합니까? 물론 증명은 좀 쉽지 않지만 지켜봐야지. 네. 어떡하겠어요. 뭐 손을 어떻게 들어주겠어요. 지금 이제 뉴스 도매상으로서 언론사를 상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연합뉴스 단말기가 각 신문들로 가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제가 기자할 때는요. 저게 어떻게 했냐면 연합뉴스가 이렇게 그 재생유지 누런 갱지에다가 프린트 돼가지고 네. 막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신문 배달하는 것처럼 언론사 이렇게 돌렸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뭐 하루에 상상도 해본 적 하루에 없는 몇 번씩. 시절이네요, 이게. 그렇죠. 해갖고 이제 보면 그때는 잉크도 그러니까 손에 다 묻고 막 이런 예. 그러는 시절. 얘기하면 제 연식이 나오나? 일종의 호해처럼. 네. 그게 이제 매일 몇 번씩 제공이 되는 그런 식으로 됐던 적인데. 지금 수진님이 요즘 매부쇼에서 제 입이 뒷담화 안 하느냐고 그렇게 물어봤네요. 안 하죠 요즘은? 요즘은 잠깐만. 네. 엊그제가 또 나간 거 본 것 같다고 하는데 제보가 들어오는 제가 매주 월요일에 출연하는데 뭐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최근에는 최욱 씨가 JB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그래요?
뒷담화 안 한다 이거죠? 뒷담화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칭찬은 가끔 해도 돼. 칭찬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건 뭐 그러니까 매번 해도 돼요. 네. 제가 뭐 최욱 씨가 꼭 원하지 않아도 칭찬 정도는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도록. 여기 혹시 최욱 씨 뭐 뒷담화 할 건 없어요? 그거는 또 제가 월요일에 다음 주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원중육을 꼼꼼히 챙겨보더라고요. 말을 못하겠어요.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언중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머스 임경비 작가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고맙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